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호떡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젊을 때 사랑했던 여인과 데이트할 때 호떡에 어묵, 떡볶이를 자주 먹던 생각이 났다. 그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겨울바람에 김이 모락모락 나던 종이컵 속 어묵 국물,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나눠 먹던 호떡의 달콤함까지. 그래서 호떡집에 들어갔다. 호떡집의 사장은 젊은 부부였다. 아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호떡 반죽을 굽고 있었고 남편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호떡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어묵을 먹고 어묵 국물을 한 사발 종이컵에 넣어 마시는데 여전히 맛은 너무 좋았다. 김이 서린 국물 한 모금에 옛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렇게 호떡을 받고 집에 가는데 호떡집 사장 부부가 괜히 뭔가에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친근함이었다. 그 후로 자주 호떡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떡이 맛있어서였지만 점점 그 젊은 부부와의 대화가 기다려졌다. 그들의 밝은 에너지가 외로운 내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떡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와 할머니 한 분이 함께 들어왔다. 난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을 놓치고 말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할머니는 지영이었다. 나와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연락이 안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50년 세월이 흘렀어도 난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 걸음걸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했다. 건축업을 하는 나, 76세 장순종이다. 부모님부터 계속해온 일이다 보니 지방에서는 1위, 2위를 다툴 정도다. 그렇다 보니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릴 때부터 난 조용한 성격으로 남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도 항상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난 도서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잘하는 것도 없었다. 운동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노래도 못했다.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공부만 열심히 했다. 아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전교 5위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항상 과외 선생을 붙여주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였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3, 4, 5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고 떠들었지만 난 항상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사교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난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다. 반 친구들의 이름조차 절반도 알지 못했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PC방에 가는 동안 난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노력 덕분인지 나는 명문대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 장 사장 아들이 명문대에 붙었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기쁨보다는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걱정만이 앞섰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조용한 성격으로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다. 신입생 환영회에도 가지 않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았다.
MT도 가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 동안 난 도서관 열람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전공 서적을 읽었다. 친구도 거의 없었다. 같은 과 학생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았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했다. 점심도 항상 혼자 먹었다. 학생 식당 구석자리에서 밥을 빠르게 먹고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것이 대학 4년 내내 반복된 일상이었다. 주말이면 혼자 영화관에 갔다. 주로 낮 시간대 첫 회차를 골랐다. 사람이 적어서 좋았다. 팝콘과 콜라를 사서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영화를 봤다. 영화가 끝나면 혼자 산책을 했다. 한강변을 따라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여가였다. 가끔 혼자 식당에도 갔다. 주로 작은 분식집이나 국밥집이었다. 혼자 먹기 편한 곳들이었다. 주문하고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 것.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말만 했다. 식당 주인들도 나를 외로운 대학생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 본 적도 없었다.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곧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학교 2학년 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가던 중이었다.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고 학생들은 335 모여 꽃구경을 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때 그녀를 처음 봤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여학생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내게까지 들려왔다. 순간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김지영이었다. 항상 볼 때마다 웃는 모습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학생 식당에서 봐도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이었다. 성격이 활발해서인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쳤다. 모두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그녀 곁에 있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예뻤다. 아름다웠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외모만이 아니라 그녀가 풍기는 따뜻한 분위기까지. 그렇게 혼자 몰래 짝사랑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의 시간표를 외웠다. 우연을 가장해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물론 그녀는 내 존재조차 몰랐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도서관에 서였다. 내가 앉아있던 바로 옆자리에 그녀가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손이 떨려서 책장을 넘기지도 못했다.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공부에 집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혹시 구조역학 수업 들으세요? 나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저기, 이 문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녀가 자신의 노트를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다행히 그 문제는 내가 잘 아는 부분이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내 설명을 들었고 이해가 되면 아하며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는 더 떨렸다. 정말 고마워요.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저는 김지영이에요. 건축학과 2학년이고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장순종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종종 나를 찾아왔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게 물어봤다. 나는 성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문제를 물어보는 관계였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혼자 밥 먹는 것을 보고는 같이 먹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이야기까지. 나는 주로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순종 씨는 듣기를 잘하시네요. 그래서 편해요. 그녀가 말했다. 어느새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식당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 봄의 벚꽃도, 여름의 햇살도, 가을의 단풍도 모두 더 아름다웠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나는 용기를 냈다. 지영 씨, 저 좋아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하게 웃었다. 저도요, 순종 씨. 저도 좋아해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키웠다.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것도 해봤다. 영화관도 함께 가고 공원도 산책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호떡과 어묵,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가 조용해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있어서 세상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군대를 장교로 갔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면회를 와주었고 편지도 자주 보내주었다. 제대 후에는 결혼하자고 약속했다. 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다. 제대 후 나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평직원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힘들었지만 그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때까지는. 대학 졸업 후 지영이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이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셨고 가정은 점점 힘들어졌다. 지영이는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병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암 진단을 받으셨다. 말기 위암이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도 필요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영이네 집은 원래 넉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작은 가게로 근근히 살아오던 터였다. 갑자기 두 분이 쓰러지시니 가정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다. 지영이는 필사적으로 대출을 알아봤다. 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사채까지도 알아봤다. 하지만 담보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수술비를 감당할 만큼의 큰 돈을 구할 수가 없었다. 매일 밤 지영이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어머니의 생명이 돈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하지만 순종을 만날 때만큼은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항상 밝게 웃었고 괜찮다고 말했다. 괜히 자기 때문에 순종에게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다. 순종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돈 때문에 그를 찾아갈 수 없었다. 돈 때문에 만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지영이는 임신 중이었다. 순종의 아기였다. 2달 전에 확인했지만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좋은 소식을 전할 타이밍을 잡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쁜 소식이어야 할 임신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세련된 중년 여성이 지영이를 찾아왔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 여성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상류층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여성은 순종의 어머니였다. 지영 씨죠? 제 아들 순종이와 교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지영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순종 어머니의 제안으로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자
순종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은 모모 그룹 회장님 딸과 결혼해야 해요. 이미 양가에서 다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영 씨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은 사업상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종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지영 씨가 나쁜 아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신분이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재벌가와 결혼해서 더 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 어머니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다. 3억 원입니다. 우리 아들과 헤어져 주세요. 이 돈이면 새 출발하는데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영이는 수표를 보며 눈물이 났다. 3억 원. 어머니의 수술비에 충분한 돈이었다. 아버지의 치료비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도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파는 돈이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지영이가 간신히 말했다. 사흘 드리죠.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순종 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이는 밤새 고민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았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어머니의 모습.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는 순종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돈과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이 돈이 있어야만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다. 사흘 동안 지영이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순종을 만날 때마다 임신 사실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순종은 절대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과 심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순종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지영이는 결정을 내렸다. 눈물을 흘리며 순종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돈을 받은 지영이는 어머니의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지영이는 결심했다. 순종의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겠다고. 비록 아빠 없이 자라야 하지만 2배의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그것이 순종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순종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다. 미안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순종이 찾아올까봐 이사도 했다. 순종의 연락을 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순종은 지영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완전히 무너졌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웃던 그녀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전화도 바뀌어 있었다. 한 달 동안 순종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 자주 가던 카페, 함께 걸었던 거리들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런 순종을 보며 걱정했다. 아니,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은 순종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다. 유명한 그룹 회장의 딸이었다. 이번 결혼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내가 이해해줘야 한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순종은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지영은 떠났고 자신은 혼자였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사업상 관계가 이 결혼에 달려 있었다. 거부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순종은 결국 결혼에 동의했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왔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하지만 순종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부모님의 강요로 이 결혼을 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두 집안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 뿐이다. 신혼생활은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따로였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아침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에 가까웠다. 둘 다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끝낼 수도 없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다. 아니,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종은 일에만 몰두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 집은 그저 잠을 자러 가는 곳일 뿐이었다. 결국 3년도 채 되지 않아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순종이 대답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이혼 후 순종은 더욱 일에 몰두했다. 일하는 것만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다. 회사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부모님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은 후 순종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10년이 지나자 회사는 부모님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되었다. 20년이 지나자 지방을 넘어 전국적인 건축회사가 되었다. 돈은 넘쳐났다. 하지만 순종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넓은 집에 혼자 살았고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다. 저녁이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가정부가 해놓은 저녁을 혼자 먹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일 뿐이었다. 가끔 술을 마시며 지영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70대가 된 순종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 가족, 우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산책을 시작했다. 저녁마다 집 근처를 걸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우연히 호떡집을 발견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포장마차였다. 호떡 냄새가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지영과 함께 먹던 호떡의 맛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그냥 호떡이 먹고 싶어서 들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호떡집 사장 부부에게 끌렸다. 특히 남편 쪽이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친근함이었다. 그래서 자주 들르게 되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호떡집 사장이 밝게 인사했다. 응, 자네네 호떡이 맛있어서 말이야. 순종도 웃으며 대답했다. 점점 친해지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젊은 부부의 따뜻한 에너지가 순종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종이 평소처럼 호떡집에 들렀을 때였다. 호떡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다. 할머니, 호떡 먹고 싶어요. 아이가 밝게 말했다. 그리고 순종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을 놓쳐버렸다. 지영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종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 미소, 걸음걸이.
모든 것이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했다. 지영도 순종을 보며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호떡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 왜 그래요? 호떡 주문해요. 아이가 지영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그제야 지영이 정신을 차리고 호떡을 주문했다. 순종도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이후로 순종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영을 다시 본 것이 꿈만 같았다. 50년 만의 재회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뜻이었다. 일주일 후 순종은 용기를 내어 호떡집 사장에게 부탁했다. 혹시 지난번에 왔던 할머니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호떡집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분이 제 어머니세요.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네요. 순종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호떡집 사장이 지영의 아들이라니. 혹시 어머님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알던 분이어서. 순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호떡집 사장이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 지영과 순종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순종은 긴장한 채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곧 지영이 들어왔다. 50년 만에 단둘이 만남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순종 씨. 지영이 조용히 인사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영 씨. 순종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종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왜 갑자기 떠나셨습니까? 5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군요. 순종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네, 아들도 낳고 손주도 생겼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요. 지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남편 같은 존재는 없었다. 혼자 아들을 키웠지만 그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군요. 저는 한 번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살았고요. 순종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지영이 안타깝게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50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다. 그럼 이만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 씨. 순종이 그녀를 불렀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가끔 호떡집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영은 쓸쓸히 미소 짓고 카페를 나갔다. 순종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다음 날 순종은 다시 호떡집을 찾았다. 평소처럼 호떡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호떡집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장님, 저도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대학 때 만나서 정말 사랑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호떡집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데요. 어머니도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대학 때 만난 분인데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만 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순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어머니가 워낙 열심히 저를 키워주셔서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순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올해 53입니다. 순종은 빠르게 계산했다. 자신과 지영이 헤어진 해로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어머니가 다니셨던 대학교 이름이 뭡니까? 오호대학교요. 건축학과였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은 순종과 지영이 함께 다녔던 대학이었다. 순종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다. 혹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 날 순종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 씨,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만나주세요. 지영은 순종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순종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대학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혹시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순종도 눈물이 났다. 50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울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뇌출혈, 어머니의 암 수술비를 구할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 그리고 순종 어머니가 들고 온 3억 원의 수표. 모든 것을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살려야 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도 지켜야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은 계속 울었다. 순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제 어머니가 그런 일을. 순종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다만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세월이 그렇게 눈물로 흘러내렸다.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지영이 물었다. 그래야죠.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순종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영과 순종은 함께 호떡집을 찾았다. 영업이 끝난 후 셋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아, 너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이었을 것이다. 50년 넘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단골 손님이 아버지라니.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아들이 순종을 바라봤다. 나도 정말 몰랐다. 알았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거야. 순종도 울먹였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서 순종을 껴안았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 순간 5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도 손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놀라워했지만 모두 받아들였다.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손주가 순종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생겼단다. 순종이 손주를 안아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순종은 매일 호떡집을 찾았다. 아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와 놀아주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지영과도 자주 만났다. 5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 사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몇 달 후 순종은 가족들과 상의했다. 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들과 며느리, 지영 모두 찬성했다. 순종은 시내 외곽에 넓은 땅을 샀다. 그리고 두 동의 건물을 지었다. 한 동은 아들 가족이, 다른 한 동은 순종과 지영이 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건물 사이에는 넓은 정원을 만들었다.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았다. 손주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었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에 큰 테이블을 놓았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도록. 이사하는 날 순종은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 손주가 물었다. 행복해서 그래. 순종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이었다.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정원에 모였다. 바비큐를 하거나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순종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영이 혼자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웠을까.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순종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외롭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함께 있으니 다행이에요. 지영이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정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50년 전의 추억을 나눴다. 호떡집도 계속 운영했다. 아들 부부가 여전히 열심히 일했다. 순종과 지영도 가끔 가게에 나가 도와주었다. 손님들은 노부부가 정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렇게 나이 들어도 사랑하며 사는 게 부럽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다. 바다도 가고 산도 갔다.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앨범이 빠르게 채워졌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아버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다. 그래.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순종이 대답했다. 정말이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이 행복을 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정원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바비큐를 구우며 웃고 떠들었다. 손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다. 며느리는 샐러드를 준비하고 아들은 고기를 구웠다. 지영은 순종 옆에 앉아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여러분, 제가 말 좀 할게요. 순종이 일어섰다. 가족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76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가족을 얻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지영이 일어나서 순종을 껴안았다. 아들 가족도 일어나 둘을 안았다. 5명이 하나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정원의 등불이 따뜻하게 가족을 비추었다. 그날 밤 순종과 지영은 정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다. 우리 50년을 돌아왔네요. 지영이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으니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보냅시다. 순종이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영 씨. 나도 사랑해요, 순종 씨.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은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집에서는 아들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순종은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가족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할아버지, 내일 공원 갈 거죠? 손주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그럼, 당연하지. 순종이 크게 대답했다. 손주가 행복하게 웃으며 창문을 닫았다. 순종도 웃었다. 지영도 웃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그렇게 순종은 늦게나마 진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76년을 살면서 대부분을 외롭게 보냈지만 마지막에 찾은 이 행복이 그 모든 외로움을 보상해 주었다. 호떡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이제 매일이 축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영이 옆에 있었고 창밖을 보면 손주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행복하게 호떡집을 운영했고 주말이면 모두 함께 모였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순종은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날 산책을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호떡집에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 지영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기적이었을까? 어쨌든 그는 감사했다. 이 늦은 나이에 진짜 행복을 찾게 해준 모든 우연에. 순종 씨 들어가요. 밤이 쌀쌀해요. 지영이 순종의 어깨에 쇼를 걸쳐주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요. 순종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0년을 돌아왔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아니, 더 깊어졌다. 세월의 무게만큼, 그리움의 깊이만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다. 호떡집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